네, 간지 폭풍님께서 감기에는 잘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잘 먹고 푹 쉬어야죠. 아, 제가 잘 먹기는 하는데, 푹 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감기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감기가 잘 안 낫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성훈 영장 기각에 대한 겁니다. 어제 법원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네 번째 신청한 것인데 세 번을 기각했던 검찰. 어쩔 수 없이 영장심사위원회의 결정 때문에라도 네 번째는 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면 그나마 성실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도 않았다는 사례는 처음 듣습니다. 과거 법원에 의해서 반드시 기소를 하라는 또는 영장을 치라는 그런 재정 신청 등이 있을 때 검사가 정말 하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검사가 아예 법정에 나가지도 않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습니다. 마치 윤석열의 판박이들을 검사들한테서 찾는 느낌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뻔뻔스러운 윤석열을 다른 검사들도 똑같이 닮은 거죠. 심무정도 똑같습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연이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들은 귀가 없나 눈이 없나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 만큼 아는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검사들의 탄핵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검사들이 아주 뻔뻔스러워졌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인데 예. 이제 헌법재판소도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민주당에서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기 드물게 된 날치기. 이 날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은 툭 하면 날치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날치기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한번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날치기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그 국회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식이었는데, 자, 어느 순간부터 날치기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하도 날치기가 반복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구장창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탄핵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니들이 검사들한테 탄핵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이런 짓까지 하지 않느냐. 어떻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놓고 영장 실질심사에 안 갈 수 있느냐. 이런 검사가 검사냐. 이런 검사도 봐줄 거냐. 이거 명백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김건희를 기소 안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됩니까? 김건희를 기소 안 한 게 그게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안 가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사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맞고 명분을 제공한 것도 맞습니다만 판사는 뭐 눈가리가 또 동태 눈깔인가? 뭐 귀에는 소세지라도 쳐박았나?
예. 지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나요? 김성훈이가 내란 공범으로서 내란의 주요한 증거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있으며 증거를 삭제하고 있다는 거 모르나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다고? 판사도 틀려먹은 새끼지. 검사가 잘못한 거 맞는데 판사조차도 애시당초에 기각할 결심을 하고 들어온 놈인 거죠. 그죠? 자, 이런 놈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들을 박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서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김성훈 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 검사 얼굴 한번 보자. 원래는 제가 낯짝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조금 톤을 낮췄습니다. 근데 얼굴보다는 낯짝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얼굴이라고 썼습니다만 또 이거 제가 짤 올릴 때는 낯짝이라고 써서 올릴런지도 모르겠네요. 자, 담당 판사 이름은 허준서입니다. 허준서 판사. 이렇게 생겼더군요. 법조인 대관에 나오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밖에 없느냐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허준서 판사 74년생이고요. 부산 배정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92학번이 되겠네요. 92가 아니라 93학번이네요. 93학번. 사법연수원 29기고요. 부산과 창원, 인천 그리고 서울 남부지법에서 판사, 부산, 인천, 남부중앙에서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곳이 대체로 겹치네요. 그죠? 주로 부산과 인천에서 많이 생활했는데 판례는 인천에서 판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판례를 되게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참 재밌더군요. 자, 이 판사 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허준서 판사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화로 막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데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녹음을 해요. 이 녹음한 것을 공개합니다. 그랬는데 이 녹음을 공개한 사람이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막말을 퍼부었는데 그 막말하고 있는 장면을 녹음해서 공개했다. 이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막말을 녹음한 50대 실형 선고를 받아요. 이게 뭡니까? 자, 이 사람은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어요. 아니, 전화통화 녹음해서 공개했다고 징역 1년 6월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누군가한테 막말로 쌍욕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그걸 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씩이나 때린다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이 판사가 누구라고요? 담당 판사가 허준서입니다. 허준서 판사는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살해한 2명의 여성, 20대, 10대 여성,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맞습니다. 한 사람은 무기, 한 사람은 20년 이렇게 선고를 하죠.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주범이 미성년자였고 공범이 성년이었기 때문에 나이 1살 차이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갈렸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담당한 사람도 허준서 판사였습니다. 자, 뭐 이 사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회의원이 막말하는 거 녹음해서 공개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이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입에는 뭐 금태라도 둘렀나? 네,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허준서입니다. 이번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영장을 기각한 바로 그 판사입니다. 검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었으리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기억합시다. 허준서. 자, 얼굴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얼굴 옛날 얼굴이죠. 야, 이거 참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네. 자, 그런데 제가 뒤져봤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지금 얼굴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과거 이 사람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법원의 날 행사를 뭐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모의법정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판사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부장판사 역을 맡은 사람이 허준서. 자, 여기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뭐 피고인, 심지어는 증인들까지 모두 판사가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유일하게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은 배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심원 시민들에게 이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뭐 그런 뭐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에서 허준서 판사는 판사 역할을 맡았어요. 모의법정. 참 별걸 다 안다, 그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안 하고 판결 똑바로 내리면 그만큼 신뢰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다고 신뢰가 올라가는 거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사진을 하나 확보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사진보다는 조금 최근 사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밖에도 몇 개 사진을 더 뒤져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사진 확보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허준서 판사의 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이 허준서 판사가 항상 이상한 판결만 내렸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의 이름은 더러운 잠이었습니다. 원래는 서양의 한 명화죠. 서양 명화에 등장하는 그 얼굴을 거기서 얼굴을 박근혜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 바로 이 사건 기억하시죠? 예. 박근혜 얼굴 누드화. 이 박근혜 누드화가 아니라 서양 명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자, 여기 최순실이 있는 이 자리에는 원래 흑인 부자가 앉아 있고요. 서 있고요. 여기 누워 있는 자리에는 그 당시에 그 고급 매춘부죠. 고급 매춘부가 누워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최순실과 박근혜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더러운 잠 뭐 이런 식의 그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박근혜 누드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 그림이 공개되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극우 세력들은 이 그림이 걸려있는 전시관을 찾아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죠. 그 중에는 해군 장성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사람도 허준서 판사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선고했답니다. 벌금 100만 원. 글쎄, 저는 이게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남의 그림을 이렇게 박살내고 해도 됩니까? 남이 열고 있는 행사를 박살내고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적폐들, 이찍들이 벌이고 있는 행사
골백 번은 먼저 박살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벌금 100만 원이랍니다. 벌금 100만 원. 아, 그나마 좀 괜찮은 판결을 하나 내렸나 했더니 예, 이 판결도 개떡이네요. 그죠? 아씨. 자, 남의 그림을 박살내고 남의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벌금 100만 원입니다. 참, 야, 해도 너무한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이 허준서 판사의 성향이 무엇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광훈이가 코로나가 한창인 시점에 억지로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개최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득바득 우기고 전광훈이가 행사를 열어버렸어요. 자, 형사소송도 당하게 되고 민사소송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민사소송을 기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준서 판사입니다. 지금 전광훈이가 저렇게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렇게 난리치게 만들어준 사람이 허준서죠. 전광훈이가 툭 하면은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 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허준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와, 씨.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낸 소송에서도 전광훈이 승소했고요. 서울시가 낸 소송도 전광훈이 승소한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신천지 판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처럼 난동을 부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사법부가 있었던 거죠. 사법부가 신천지를 풀어준 겁니다.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병으로 시달렸는데, 자, 그랬는데 그 신천지를 풀어준 판사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허준서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허준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진짜 큰 직접적이자 핵심적인 책임은 검사들한테 있죠. 네, 서울 서부지검에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제대로 검사가 출석만 했었어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을런지는 모릅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생기든 말든 검사는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지조차 않았다? 야, 그게 검사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서부지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서부지검장, 차장검사, 형사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서부지검에는 5개의 형사부가 있습니다. 차장검사, 서부지검장이 있죠. 자, 그리고 공판부가 있고요. 식품의약품부, 여성아동청소년 담당 이렇게 2개의 특수부도 있습니다. 이게 특수부예요. 공판부는 뭐 공판부고요. 그리고 중요범죄수사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가 3개 있고 일반 형사부가 5개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국이 있죠. 이런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이 서부지법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부서들 중에서 어느 부서가 이번 사건을 담당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분장표를 보고 예측을 해봤는데 형사 1부, 형사 3부, 그게 아니면 중요범죄수사부 요 3개 수사부에서 아마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차장검사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부지법 차장검사가 내란 사건,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이번에도 차장검사가 직접
이 사안을 지휘 통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형사 1부, 형사 3부 혹은 중요범죄수사부 전체 검사들의 이름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만 확인이 되면 이들의 이름과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서부지검장부터 공개합니다. 서부지검장입니다. 이름은 김선화입니다. 69년생이라고 하죠. 전북 순창 출신이고요. 서울시립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시작을 했고 중앙지검 부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공판부장, 천안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 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김선화 지검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부부장을 했지만 중앙지검 공판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공판부장이면 사실 요직은 아닙니다. 승진이 그닥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곧바로 천안지청장을 갑니다. 그러다가 제주지검 차장을 갔다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A급은 아니었어. A급 아닌데 갑자기 급 진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의정부지검장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옵니다. 아, 이 사람 뭐지? 재밌는 거는요. 의정부지검장 할 때 저와 관련된 사건도 처리한 걸로 보여요. 두고 봅시다. 자, 아무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이면 요직이 아닌데 그 뒤로도 계속 나름 진급을 쭉 해왔습니다. 특히 천안지청장, 제주지검 차장을 하다가 갑자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진급하는 거는 보면 좀 파격적인 그런 게 있어요. 진급할 순서가 아니고 진급할 그런 서열도 아니었어. 그런데 앞서 있던 다른 동기들을 제끼고 지가 그 자리 떡 차지한 겁니다. 다들 그래서 조금 갸우뚱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김선화 지검장의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서 보신 이 얼굴은 옛날 얼굴이죠. 이게 지금 얼굴이라고 합니다. 김선화 지검장의 그 주변에서의 이런 평가, 이른바 세평이라고 그러죠. 세평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분은 정유미 창원지검장 뺨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도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한테 달라붙어서 승진한 사람,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아닌 걸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선화 지검장 역시도 정유미 뺨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윤석열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 뒤에 천안지청장이나 제주지검 차장 등 그닥 요직이 아닌 곳, 약간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한직에서 갑자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한직을 떠들고 있었는데, 지방도 저기 외지를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판송무부장으로 진급한 거예요. 즉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공판부장이어서 대검으로 그대로 불러올린 거죠. 당시 김선화 검사가 중앙지검 공판부를 할 때 이른바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 그 사건이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 잘 처리되게 도와준 애한테 나중에 그 보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한직을 떠들던 김선화 검사는 윤석열과의 근무 인연 하나 때문에 갑자기 진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지검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수도권 지검장, 그것도 서울 시내 지검장이 된다는 것은 검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은 중앙지검장, 그게 아니면은 뭐, 예, 고검장이에요. 여성 고검장을 꿈꿔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보시다시피 철저하게 윤석열 라인인데, 윤석열 라인 중에서도 예, 상당히 손바닥 지문이 없는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놓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안 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좀 설명이 되지 않나요? 정유미 검사 뺨치는 김선아 서부지검장, 이 사람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서부지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검사장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는 어렵겠죠. 누군가 실무는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를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실무를 뒤져보니까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나옵니다.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얼마 전 1월 달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그 폭동 사태를 기소하고 수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었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아마 이 사람이 직접 지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추가로 확인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확인되는 대로 주임 검사까지 제가 쭉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동원 검사까지 좀 들어보시죠.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78년생입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집이 좀 잘 살았나 보다, 그죠? 법무부 감찰과에서 근무했고요. 남부지검, 부산지검, 순천, 인천 뭐 이런 데서 있다가 대검 형사 3과장을 합니다. 이때 윤석열과 인연이 있죠. 그리고 2022년에는 법무부 대변인이 됩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고요.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생긴 게 한동훈은 많이 닮았다, 그죠? 주변에 세 평을 종합해 보니까 한동훈 꼬붕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동훈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는데 한동훈처럼 출세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뭐 리틀 한동훈 같다. 한동훈하고 딱히 친해 보이지는 않는데 하는 짓은 딱 한동훈하고 똑같다. 간족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잘 만들어내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내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범 김성훈을 도주시켜줬습니다. 내란의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검사들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고 관대한데 그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들의 전행이 끊이지 않는 거란 점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3명의 판사와 검사를 공개했습니다. 허준서 판사, 김선아 지검장, 신동원 차장검사, 이 3명 이름과 얼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입니다.